이번 세션은 그 인터벤셔널 카디올로지스트하고 그다음에 흉부외과 교수님의 콜라보입니다. 그래서 하나의 케이스를 두고 각자 이제 발표하시고 마지막에 이제 서로 디스커션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패널 교수님들은 다 앞으로 나오시면 감사하겠고, 일단은 앞에 두 케이스는 우리 조정만 교수님께서 소개해 주시고, 다음에 뒤에 두 케이스는 우리 권정만 교수님께서 소개해 주시기도 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 증례는 Very diffuse LAD lesions with distal LAD stenosis 라는 제목으로 서울 성모병원의 승재호 선생님께서 소개해 주시겠습니다. 승 선생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교수님 소개 말씀 감사드립니다. 저는 이제 뭐 뒤에 교수님들 이제 토론하시기 전에 간단하게 케이스만 보여드리고 내려갈 건데, 이 케이스를 미리 교수님들께 보여드리지는 못해서 오늘 보시고 이따가 같이 디스커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 논의할 케이스는 아니고요. 뭐 제가 응급실 당직 보고 있을 때 이제 새벽에 가슴 통증이 있다고 왔던 환자인데, 저희 병원에서 2006년도에 이제 PCI 거의 20년 정도 전에 받으신 분이었습니다. 프록시마 LAD부터 디스탈까지 이렇게 디퓨즈하게 있으셨던 분인데요. 체스트 페인 자체가 좀 어큐트하게 오기도 했고, 그 케이지에서 ST가 조금 올라 보이기는 했었는데, 여기 프록시마 LAD부터 막혀 있는 걸 확인할 수 있고, RCA 쪽으로 해서 디스탈 쪽으로는 콜라테럴 플로우가 가고 있었습니다. 사실 그래서 좀 금방 좀 뚫리지 않을까 하고 와이링 하다가, 이게 앞쪽은 좀 소프트했었는데 뒤쪽은 아마 좀 오래 됐었던 것 같습니다. CTO처럼 거의 뚫고 나서 벌로는 했는데도 해결이 잘 안 됐었고요. 뭐 스텐트를 넣어야 될지 DCB를 넣어야 될지 고민을 하다가 앞쪽은 스텐트를 넣고 뒤쪽은 DCB를 넣었는데 결국에는 잘 해결되지 못하고 사실은 종료돼서 제가 개인적으로 너무 아쉽게 생각하는 케이스여서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전에 사실은 그때는 뭐 피지올로지나 뭐 DCB 같은 여러 가지 이런 방법이 없을 때 이렇게 디퓨즈하게 메탈 자켓으로 들어가 있는 경우에 이제 앞으로 이런 세컨 초이스가 사실 조금 제한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여드릴 케이스인데요. 63세 남자 환자분이시고 체스트 페인이랑 디스프니아로 외래 경유에서 입원하신 분입니다. 하이퍼텐션, 디스리피디에미아로 약제 복용 중이셨고 DM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외래에서 CT 찍고 이제 입원하셔서 CAG 하신 건데요. 이 RCA 쪽으로는 스테노시스, 시비어 스테노시스가 있고 레프트 메인부터 해서 LAD 쪽으로 디퓨즈하게 병이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CAG를 찍었고 레프트 메인 디지즈 동반되어 있고, 이제 프록시마에서 미드까지 이제 디퓨즈 리전 확인되고요. 여기 디스탈도 보시면 여기랑 요 뒤쪽도 조금씩 다 좁아져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서크 쪽도 있고, 요 OM은 이제 거의 토탈, 니어 토탈처럼 보이고, RCA 시비어 스테노시스 있어서 3베슬에 이제 레프트 메인 디지즈까지 동반되는 케이스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 LAD 쪽으로 해서 조금 더 보면은 이제 메인부터 여기 아까 CT에서 여기 칼시파이드 프락 확인할 수 있었고, 이 뒤쪽으로 보시면은 여기도 좁고, 사실 이 뒤쪽도 조금 더 좁아 보이기는 합니다. 여기는 파디스탈이기는 한데, 저 디퓨즈 LAD 리전에 디스탈 LAD 스테노시스가 동반된 케이스를 좀 논의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 분이서 피지올로지랑 뭐 DCB, 캐비지 이렇게 논의를 해 주실 것 같은데요. 그래서 뭐 만약에 FFR을 본다면 이렇게 보고, 사실은 이분은 FFR 안 보고도 뭐 PCI를 당연히 하겠지만 FFR을 보고 뭐 이렇게 스텝업이 이렇게 딱 있으면 좋은데, 이렇게 디퓨즈한 리전이 디퓨즈하게 나올 경우에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스텐트를 넣거냐 하는 게 조금 고민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DCB랑 스텐트를 같이 한다고 하면 앞쪽은 뭐 스텐트를 넣고 뒤쪽은 이제 DCB를 넣는 방법도 있겠고, 뭐 이제 뭐 스몰 베슬 말고 이제 라지 베슬에서도 뭐 DCB를 넣을 수 있다고 하면 이 앞쪽도 뭐 DCB를 하는 방법이 있을 수는 있겠는데, 이 디스탈 같은 경우에는 이 DCB를 하면서 다이섹션이 생기는 경우에 플로우 리미팅이 생기거나 하면, 또 스텐트를 넣어야 된다고 하면 또 앞쪽부터 뒤쪽까지 길게 스텐트가 들어갈 수도 있는 리스크는 조금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캐비즈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3베슬의 이제 나머지 혈관을 빼고 본다고 한다면 뭐 LAD를 연결을 할 때 그 수술 필드에서 어느 쪽이 노출이 될지 모르겠지만 뭐 여기를 연결할 수 있을 수도 있고 여기를 연결할 수 있을 텐데 만약에 이쪽을 연결하게 된다면 이쪽에도 스테노시스가 있어서 여기가 만약에 막히게 되면 디스탈로만 플로우가 가고 이 다이아고널이나 이쪽은 또 앞쪽이 막히면 막힐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다이아고널을 좀 같이 연결을 좀 해줘야 할지 그리고 LAD를 어느 쪽에 리마를 어느 쪽에다 연결하면 좋을지가 조금 고민이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제 엔다렉토미를 같이 할 수 있다면 뭐 이렇게 길게 디퓨즈하게 엔다렉토미를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 LAD 리마를 연결하고 뒤쪽을 이제 엔다렉토미 하는 방법까지도 있을 것 같아서 네, 이제 세 분의 교수님 이제 강의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뭐 이제 서울 성모병원의 이관용 교수님께서 나는 피지올로지 베이스를 트리트먼트를 하겠다라는 내용으로 강의를 해주시겠습니다. 네, 소개 감사드립니다. 승재호 선생님이 잘 설명해 주셨지만 최근에는 이 환자가 우리가 흰텍스 스코어 계산하고 이러면서 사실은 치료 결정을 해야 되지만 임상적으로 환자들이 PCI를 꼭 원하는 분들도 있고 PCI로 치료를 할 때 못할 거는 사실 없기 때문에 이제 고민들이 많이 생깁니다. 특히나 그렇지만 우리가 이제 PCI를 한다 그랬을 때 너무 스텐 버든이 많아지는 치료는 지양을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있어서 스텐 개수를 줄이고 꼭 필요한 것만 치료를 하겠다는 전략이 어쨌든 피지올로지 베이스드 트리트먼트의 기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피지올로지에 대한 이제 많은 에비던스가 생기면서 2018년에 우리가 FFR와 IFR만 클래스 1A 인디케이션으로 권고가 되고 있었는데 2024년에 이제 가이드라인 권고 변경한 걸 좀 살펴보면요. 인터미디언 리전이 있을 때 2018년에 꼭 필요할 때만 써라였는데 여기서는 셀렉티브하게 사용할 수 있다 정도고 FFR, IFR은 여전히 클래스 1A인데 이제 우리가 이제 QFR이라 그래서 엔지오그래피 베이스드 non-invasive 이미징인 요 테스트가 클래스 1B까지 상정이 되었고요. 특히 예전에는 레프트 메인에 대한 언급은 없었는데 최근에는 레프트 메인의 40에서 70% 혈관도 피지올로지컬 테스트를 할 수 있다라고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디퓨즈한 리전들, 시리얼하게 또 스테노시스가 있고 파디스탈 리전이 있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아직도 저희가 좀 고민이 되고 있고요. 이럴 때 이제 가이드라인에서도 풀백 그래프를 좀 잘 참고해서 진행을 하면 좋겠다라고 권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병변들에서 치료한 케이스들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78세 남자 환자고 LAD에 믹스드 탄뎀 리전이 디퓨즈하게 있고요. CTO도 있고 RCA는 이 환자를 이제 저희가 피지올로지로 테스트를 해보면 FFR이 0.73이 나오고 IFR은 컷오프 밸류가 0.9인데요. 0.83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치료를 해줘야 될 것 같고 이제 요게 이제 IFR 베이스드의 싱크 비전이라고 우리가 이제 프레셔 드롭을 이렇게 눈으로 쉽게 볼 수 있게 위치까지 찍어주는 장비인데 이 노란 점 하나가 0.01의 프레셔가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 두 군데가 이제 토탈하게는 0.83인데 이제 보면은 거의 이제 프록시말 리전이 0.08 정도의 이제 델타 프레셔 그레디언트가 있고요. 디스탈은 0.06 정도, 둘 다 거의 유효한 정도의 이제 프레셔가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래프를 보면은 이제 포컬한 스텝업이 두 군데가 관찰이 되고 있어서 에스티메이트 포스트 IFR 값을 최대한으로 얻기 위해서 사실은 이게 제일 프레셔 그레디언트 큰 데를 먼저 스탠하고 다시 이제 FFR, IFR 해보고 그 다음에 뒤에를 할지 말지를 결정하는 게 이제 스탠다드 전략이지만 저는 이제 유효한 어쨌든 디스탈도 유의한 이 프레셔 그레디언트라고 생각을 하고 그냥 치료를 다 했고요. 이렇게 이제 실제 0.94의 포스트 IFR을 얻었던 케이스입니다. 다음은 두 번째 케이스고 이분도 디퓨즈한 리전이 있는데요. 이게 다 잘 보면은 뒤에가 좀 많이 네거티브 리모델링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디퓨즈긴 한데
또 보면은 여기가 시리얼 리전이라고도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FFR 0.75 나왔고 IFR이 0.87이라서 치료는 해주기로 했는데 어디까지 그럼 스텐을 댈지 뒤에는 분명히 이게 또 혈관이 작아져가지고 이게 나중에 스텐 위에 해주고 나면 여기가 커질 것 같은 이런 병변이죠. 그때 전체 다 여기 끝까지 해버려야 될지 좀 고민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IFR 싱크비전으로 또 이것도 살펴보니까 프레셔 드롭이 뒤에 디스탈에서는 안 올라가고 여기서부터 시작이 돼요. 브랜치 D2 브랜치에서 있는 데부터 델타 IFR은 0.06이라서 이것도 0.05 이상으로 이제 시그니피컨트하다고 생각이 됐고 이미징을 보니까 이제 A, B, C, D의 리전으로 생각을 해보면 A는 MLA가 2.6에 플락 버든이 70%, B는 MLA 1.5에 플락 버든 76%, C는 MLA 1.8에 플락 버든 65%, MLA 2.3에 플락 버든 46%. 그러면 D는 조금 중요도 떨어지고 C도 플락 버든이 70%는 안 되고 이래서 AB 정도 일단 치료를 해볼까 이렇게 생각하고 치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에는 뭐 레지듀얼 스테노시스 별로 없이 잘 치료가 됐고 뒤에 병이 있지만 이 정도도 괜찮고 나중에 좀 커지지 않을까 생각이 조금 들죠. 근데 이제 포스트 FFR, IFR을 해보니까 별로 차이가 없습니다. 0.78에 0.89로. 그래서 왜지? 그러고서 IFR 싱크비전을 봤더니 프레셔 드롭이 생긴 구간이 바뀌었습니다. 디스탈에 아까 전혀 떨어지지 않았던 데가 이렇게 유의한 이 델타 프레셔를 보이는 구간으로 바뀌었는데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이게 플로우 어마운트가 이게 변하기 때문인데요. 근데 스테노시스 A가 있을 때는 B 입장에서 여기서 이미 프레셔가 떨어지고 플로우가 떨어지니까 델타 프레셔가 확 언더에스티메이티드 되어 있다가 이게 해결이 되는 순간 플로우 벨로시티가 늘어나고 어마운트가 늘어나면서 델타 프레셔가 노멀라이즈돼서 커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가이드에서 보면은 시리얼 리전일 경우에는 하이스트 델타 프레셔를 먼저 치료하지만 리어세스를 해봐라라고 권고가 되어 있는 게 이런 이유에서입니다. 그러면 어쨌든 이제 포스트 PCI 하나를 치료를 했을 때 그 다음 생각해봐야 될 거는 스템 팩터에서 우리가 좀 더 모디파이 해줄 게 있는 것이냐를 먼저 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는 디스탈 리전 쪽에 좀 더 이제 untreated focal 리전이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있는 것이냐를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우리가 PCI 해놓고 잘 됐다고 끝내지만 이제 한 거의 3분의 1 정도의 환자들은 이제 이스케믹 리스폰스를 받을 수 있는 것들이 좀 있고요. 그래서 FFR 0.85인 이하인 이런 포스트 PCI FFR이 0.85 이하였을 때 거의 뭐 언더 익스펜전이 발견되는 경우가 한 74% 정도 된다고 하고 있어서 옵티마이제이션을 꼭 해야 되고 그 전에 뭐 피지올로지를 하든 이미징을 하든 해서 옵티마이제이션이 필요하겠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포스트 PCI가 예를 들어 FFR이 0.78일 때는 PCI를 할 거냐 말 거냐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보면 우리가 롱텀하게 클리니컬 프로그노시스를 보면은 포스트 PCI FFR이 높을수록 다 예후가 좋다고는 모두 알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얼마를 컷오프로 볼 거냐에 대해서 최근에 이제 이렇게 구공공 교수님 팀에서 이제 조사한 걸 보면 타겟 베슬 페일리어 기준으로는 0.86, 카디악 데스 MI 기준으로는 0.80의 컷오프로 이제 유의한 차이가 보이는 걸 볼 수가 있는데 그러면 이거 어느 거에 맞춰서 우리가 컷오프로 할 것이냐 또 문제가 되지만 이제 베슬별로 보면 LAD는 한 0.86, 서크는 0.93, RCN이 0.91로 컷오프가 달라지게 됩니다. 그럼 도대체 어느 장단에 맞춰야 되냐라는 고민이 되죠. 그래서 이게 충분하게 컷오프로 설정해서 우리가 치료를 할 것이 아니라 정말로 추가 치료가 필요한 병변이 있냐 없냐로만 이제 결정을 하는 것이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환자 같은 경우는 이제 어쨌든 다시 재봤더니 시그니피컨트한 델타 프레셔 드롭이 있기 때문에 치료를 하나 더 했고요. 그 다음에는 IFR이 0.92까지 좋아진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이게 퍼더 인터벤션을 그러면 이런 피지올로지 가이디드로 했을 때 이제 임상에서 도움이 될 것이냐에 대한 연구들이 이제 추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정말로 이렇게 레지듀얼 이스케미아가 있는데 아무리 눈 씻고 봐도 더 치료해 줄 데가 없는 환자들이 있죠. 이게 이런 환자들은 디퓨즈 패턴이기 때문인데요. 이런 디퓨즈 리전이 있어서 레지듀얼하게 디퓨즈한 경우에는 뭐 약물 치료만 하거나 아니면
뭐 이제 리스크 베네핏을 좀 많이 따져야 될 것 같습니다. 리전이 좀 있으면. 그래서 이제 이 중요한 거는 트리터블한 포컬 리전을 어떻게 찾아낼 것이냐라는 게 좀 우리가 가진 숙제인데요. 이게 그동안 이제 트리터블 포컬 리전의 정의부터가 조금 제대로 안 이어져 있어서 최근에 이제 정리된 걸 보여드리면 아무래도 한 20mm 미만일 때를 포컬이라고 하고 거기에 이제 이렇게 델타 프레셔가 뭐 인덱스마다 좀 다르겠지만 FFR 기준으로는 0.05 이상, 이제 non hyperemic 인덱스는 0.03 이상은 뭐 이렇게 포컬 리전이다, significant한 이렇게 정의들이 좀 생겼고 이런 새로운 이 진단 기법들이 또 나왔습니다. PPG 인덱스라 그래서 뭐 이렇게 복잡하긴 한데 결국에는 이 그래프로 보시면은 포컬하게 이 풀백에서 프레셔 드롭이 있는 부분은 이 인덱스가 올라가는 그 구간인 거죠. 그걸 수치화해가지고 0.66을 기준으로 0.66에서 보다 크면은 포컬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건데요. 이런 인덱스들이 또 QFR로도 만들어져 있고 뭐 이렇게 QFR, PPG 인덱스 이렇게도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복잡하죠. 이제 사용하기 어렵고 이해도 잘 안 되고 그래서 이제 실제적으로 우리가 쓸 수 있는 거는 이제 어쨌든 제가 처음 케이스에서 보였듯이 델타 프레셔를 바탕으로 이제 한 0.05 이상 되면은 유효하게 포컬한 부분 20mm 이내일 때는 치료해 볼 수 있겠다 이런 인사이트를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그래프 패턴을 꼭 봐야 된다는 것이 타입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한 부분만 포컬하게 떨어지는 사람, 뭐 여러 군데 있는 사람, 그리고 디퓨즈하게 그냥 안 변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럴 때 이제 타입 1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이미지 가이디드 PCI를 하면 도움이 많이 되겠고, 2, 3는 조금 애매모호한 레코멘데이션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환자 같은 경우에 정말 PCI를 하는 것이 처음부터 맞는 초이스였냐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볼 수 있는 게 이 인덱스들을 가지고 우리가 디퓨즈니스를 평가하고 그리고 로컬 시비어리티가 있는지 여부를 평가해서 두 가지를 가지고 네 그룹으로 나누면 정말 디퓨즈한데 메이저 그레디언트가 있는 그룹, 디퓨즈한데 메이저 그레디언트 없는 그룹, 포컬한데 메이저 그레디언트 있는 그룹, 포컬한데 메이저 그레디언트 없는 그룹으로 봐서 디퓨즈하면 예후가 안 좋은 곳으로 돼 있고 특히 이제 메이저 그레디언트가 없을 때는 처음부터 치료를 이제 캐비지나 메디컬로 이제 방향을 틀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래서 이제 요약해 보자면 우리가 디퓨즈 CAD는 이제 예후가 안 좋고요, 레지듀얼 엔자이나도 많이 남아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피지올로지로는 우리가 스탠스트럽 버든을 줄이는 최소한의 치료를 가이드할 수 있고 이제 여기에서 포스트 PCI FFR을 통해서 이제 레지듀얼 엔자이나 자체를 줄일 수 있어서 환자의 퀄리티에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패턴을 프레셔 드롭의 패턴을 풀백하면서 보는 것이 우리가 치료 가이드에서 큰 도움을 줄 수가 있고요. 특히 디퓨즈 디지즈에서 도움이 될 것이고 새로운 인덱스들도 오늘 소개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레코멘데이션은 이런 20mm 미만이면서 메이저 그레디언트가 있을 때는 PCI가 합당하고요. 믹스 타입 1일 경우에 이제 디퓨즈 하면서 같이 이제 아주 포컬한 메이저 그레디언트가 있을 때는 이미지 가이디드 PCI로 이제 타겟을 정하는 게 좋겠고 믹스드 타입 2, 3 정도일 때는 1차적으로 OMT나 이제 캐비지를 먼저 고려하고 PCR 하게 되면은 오버스탠팅을 피하는 방향으로 좀 하면서 제가 하듯이 피지올로지 가이디드를 해볼 수도 있고 아니면 다음 이제 연자분께서 설명해 주실 하이브리드 DCB를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연재는 고대 구로병원 강동호 선생님께서 I prefer DCB based treatment입니다. 부탁합니다. 네, 소개 말씀 감사드립니다. 저는 고대구로병원 순환기내과에서 근무하고 있는 강동호입니다. 일단 첫 케이스 일단은 승지호 선생님이 보여주신 케이스는 레프트 메인 발포케이션 그리고 디퓨즈 롱 LED 리전 그리고 RCA까지 있는 멀티베스 디지즈인데요. 일단은 뭐 저는 그 케이스는 처음에 공유를 받지 못했습니다만 일단 DCB 베이스 트리트먼트의 근간에서 어떤 식으로 좀 접근할지 제가 강의를 하고 마지막에 제 의견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일단 다음과 같은 컨텐츠로 먼저 이야기 드려보고자 합니다. 결국 우리가 스탠 버든을 줄이는 것에 대해서는 모든 선생님들이 어느 정도 의견이 일치하는 것 같습니다. 스탠트가 결국은 골드 스탠더드 테라피이고 현재까지의 코로나리 인터벤션의 혁신을 이끌어왔지만 결국은 이것이 장기적으로는 이벤트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그런 패턴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결국은 애뉴얼리 한 2% 정도의 이벤트는 지속이 되는 것이 베어메탈 퍼스트 제너레이션, 세컨드 제너레이션 공이 나타나고 있고 우리나라 이제 그랜드 레지스트리, DS 레지스트리를 봤을 때도 스탠 버든이 많고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 이제 리전 컴플렉시티가 더 심한 경우에 치료했을 때 이런 스탠트와 관련된 아웃컴이 조금 더 좋지 않은 경향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결국은 이런 피지올로직 어세스먼트로 스탠 버든을 줄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겠고 치료적인 측면에서는 DCB를 컴바인을 함으로써 스탠 버든을 줄이는 그런 전략들이 많이 각광을 받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많은 인터내셔널 소사이어티에서 이런 DCB에 대한 컨센서스가 제시가 되고 있고요. 보시는 것처럼 인터내셔널 그룹 그리고 제퍼니스 그룹 그리고 최근에 이제 개정된 아시아 퍼시픽 익스퍼트 컨센서스가 되겠는데요. 결국은 DCB를 어플리케이션을 드노버 리전에서 하기 위해서 결국 옵티멀 리전 프레퍼레이션이 항상 강조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이런 DCB와 DES의 어떤 이분법적인 구분이 아닌 DCB 베이스 PCI의 어떤 컨셉들도 많이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컨셉은 일단은 벌룬 프레퍼레이션을 통해서 최대한 리전의 어떤 옵티멀 리저트를 얻어보고 가능한 범위에는 DCB를 안 되는 경우에는 이제 DS로 이제 트랜지션하는 그런 전략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이런 경우에 있어서 리전 프랩 결과에 따라서 DS를 어플리케이션 하는 것은 DCB 이후에 만약에 치료가 성공적으로 잘 유지되지 않을 때 베일아웃 패션으로 진행을 하거나 아니면 리전 프랩 단계에서 만약에 적절하게 잘 리전 프랩이 되지 않을 때 플로우 리미팅 달색이 생기거나 레지듀얼 스테노시스가 잘 해소되지 않는 경우 이런 경우에 DS 온리 PCI 또는 아니면 이제 DS와 DCB를 하이브리드로 병합하는 이런 전략을 고려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런 베일아웃 스탠팅에 대한 데피니션이 아직 많은 컨센서스들에서는 일관되게 나타나고 있지는 않지만 이런 유연한 전략을 통해서 전체적인 스탠 버든을 좀 줄여나가는 그런 이득은 있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이제 현재 이런 DCB 베이스 PCI의 컨셉 자체는 좀 어느 정도는 장점이 있다고 보이지만 많은 갭들이 있습니다. 에비던스 레벨 측면에서 봤을 때 현재까지의 많은 RCT들은 DCB랑 DES에 대한 1:1 그런 비교 분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결국 스터디 디자인에서는 어쩔 수 없이 이런 이분법적인 구분을 할 수밖에 없고요. 하지만 이제 이런 그 이분법적인 구분 속에서 숨어 있는 하나의 좀 이슈는 결국은 우리가 리전 프랩이 잘 안 됐을 때 이것을 DES로 컨버전하는 과정에서 이걸 모두 다 베일아웃 스탠팅으로 이제 처리하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고 그리고 이런 DCB 베이스 PCI가 사실은 굉장히 다양한 종류의 CAD 시나리오에서 적용은 될 수 있겠지만 아직은 에비던스가 불충분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현재까지의 리얼월드 프랙티스에 기반한 리트로스펙티브 데이터로 사실은 이런 DS 온리 PCI와 비교한 경우들을 많이 데이터로는 제시하고 있고 아직까지는 조금 더 이런 시술적인 측면에서 그런 단계들이 좀 더 세분화돼야 되고 구체화돼야 된다는 그런 한계점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현재까지의 이런 트라이얼들이 많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DES랑 DCB를 다양한 그 CAD 시나리오에서 현재 비교하고 있는 연구 결과들이 현재 앞으로 보고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실제로 DCB와 DES를 비교하고 있는 연구들, 라지베셀에서의 리버스 트라이얼 그리고 하이블리딩 리스크 환자에서의 DCB HBR 트라이얼 등 이런 연구들이 진행이 되고 있어서 물론 이제 역시나 이 RCT 연구들도 DES와 DCB를 이제 직접적으로 비교하는 그런 한계점은 있지만 DCB의 어플리케이션에 대해서는 많은 에비던스를 제시해 줄 것이라 기대가 됩니다. 그렇다면 이런 DCB 베이스 PCI에 대한 데이터들 물론 이제 상당 부분은 리트로스펙티브 그리고 레지스트리 베이스 데이터이긴 하지만 현재까지 에비던스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이제 총 4개 정도의 병원들이 코리안 DCB 익스퍼트 클럽 레지스트리 구축을 해서 현재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분석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울산대병원의 신은석 교수님을 일단 주축으로 해서 강원대병원의 하회영 교수님, 고대 안산병원 김선원 교수님 그리고 저희 병원에 제가 이제 같이 참여를 해서 현재는 한 2,500명 정도 수준의 환자들이 이제 구축이 돼서 분석을 진행을 해보고 있습니다. 해당 레지스트리에서 3year 아웃컴은 메이스는 이제 한 5.6% 정도 3년간의 아웃컴을 보이고요. 이런 디스트리뷰션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런 그 DCB 베이스 PCI와 DS 온리 PCI를 비교를 한 그런 데이터가 멀티베슬 스킴과 싱글 베슬 스킴에서도 분석을 좀 진행을 해보았는데요. 이제 보시는 데이터는 2023년도에 잭 카디오베스칼 인터벤션의 신은석 교수님이 퍼블리케이션했던 데이터이고 PTRG DES 레지스트리 데이터와 이 그 DCB 레지스트리 데이터를 비교를 해서 멀티베슬 PCI 환자에서의 2년간의 아웃컴을 놓고 봤을 때 스탠버든을 이렇게 하이브리드 패션까지 포함을 하거나 아니면 가능한 경우에 DCB 온리 PCI를 컴바인을 했을 때 이런 스탠버든을 줄이고 전체적인 롱텀 아웃컴 측면에서 이런 카플란 바이오의 다이버전스 패턴이 좀 더 유리하게 DCB 그룹 쪽에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싱글 베슬 디지즈 컨셉에 대해서는 저희 그 DCB 레지스트리 데이터 이전에 2023년도에 안토니오 콜롬보 선생님 그룹의 이탈리안 그룹에서 이 데이터를 먼저 한번 제시한 바가 있는데요. LAD 디지즈에만 국한을 해서 DCB 베이스 PCI와 DS 온리 PCI를 프로펜시 스코어 매칭을 통해서 비교를 했습니다. 이 연구에서는 보시게 되면 하이브리드 PCI가 한 100명 정도, DCB 온리 PCI가 한 40명 정도 해서 하이브리드 PCI가 좀 더 프리도미넌트한 걸 볼 수가 있고요. 매칭으로 봤을 때는 139명의 매칭 데이터가 되겠고 리전의 랭스를 보게 되면은 굉장히 롱 리전에 대한 데이터인 걸 볼 수 있습니다. DCB 그룹은 한 65mm 정도, DS 그룹은 약 56mm, 그리고 한 리전의 랭스 중에 한 60% 정도는 DCB 베이스 그룹에서 DCB로 치료가 됐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결국은 DCB를 치료를 하면서 어플리케이션 할 때 가장 걱정을 많이 하게 된 것이 다이섹션인데요. 이 데이터에서는 DCB 베이스 PCI 그룹에서 한 30% 정도에서의 그 파이널 스테이지에서 다이섹션이 남아 있었고 베일 아웃 스탠팅 레이트는 한 10% 정도로 보고를 하면서 실제로 2이어 아웃컴까지 놓고 봤을 때 이 빨간색으로 나와 있는 게 여기선 DCB 베이스 PCI 그룹인데요. 롱텀으로 가면 갈수록 이제 스탠버든을 좀 줄이는 이런 전략이 실제로 이런 이벤트의 플래토 현상이 나타나면서 장기적인 아웃컴 측면에서 좀 더 유리한 그런 경향을 보여주는 데이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탈리안 그룹의 데이터가 실제로도 우리나라 파퓰레이션에서도 적용이 가능할까 해서 코리안 DCB 레지스트리 데이터를 통해서 저희도 분석을 한번 진행을 해보았고요. 여기서 이제 파란색이 DCB 베이스 PCI 그룹, 그리고 오른쪽에 DS 온리 PCI 그룹이 빨간색이고 여기에서 이제 3년 아웃컴을 한번 이제 243명의 매칭 페이션트를 대상으로 분석을 진행을 해보았습니다. 매칭을 진행한 이후에 베이스라인 캐릭터리스틱은 어느 정도는 밸런싱이 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고 앞선 데이터에서 이탈리안 그룹은 상당 부분이 하이브리드 PCI가 좀 더 프리도미넌트한데 반해서 이제 여기 레지스트리 데이터에선 DCB 베이스 PCI가 DCB 온리 트리트먼트가 한 80% 정도가 프리도미넌트한 걸 볼 수가 있고요. 베슬 사이즈는 2.75 이상이 한 50% 정도가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데이터에서도 실제로 이제 레디오다 디섹션이 파이널 스테이지에 남는 걸 보면 대부분 타입 A, B 정도로 이제 한 30에서 40% 정도의 레디오다 디섹션이 있었지만 전체적으로 또 톨러러블 했었고요. 이 환자들을 대상으로 3년까지 아웃컴을 놓고 봤을 때 역시 유사하게 이런 롱텀하게는 플래토 패턴이 좀 나타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레지스트리 데이터하고 리트로스펙티브한 한계점은 있지만 스탠버드는 좀 줄였을 때 이런 DS 온리 PCI 그룹에 비해서 조금 더 유리한 결과들을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서제션한 데이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컴플렉스 PCI 세팅과 그리고 여러 칩 리스크 카테고리에 따라서도 어떤 식으로 좀 데이터가 나올 수 있는지를 좀 보여드릴 텐데요. 이제 컴플렉스 PCI सब셋에 대해서는 삼성병원의 이주명 교수님 쪽 그룹에서 이제 싱글 센터 데이터이긴 하지만 프로펜시 스코어 매칭을 통해서 DS 온리 PCI와 DCB 베이스 PCI를 비교한 데이터를 작년에 이제 퍼블리케이션 하셨습니다. 여기에서도 보면은 이제 하이브리드 PCI가 좀 더 프리도미넌트한 데이터인 것을 볼 수가 있고 이런 그 컴플렉스 PCI의 이런 정의는 오른쪽에 있는 이런 카테고리로 정의를 했는데 양군간에서 컴패러블한 아웃컴 그리고 여러 सब셋에서도 컨시스턴트 결과를 보여서 실제로 이런 컨셉들이 조금 적용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데이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코리안 DCB 레지스트리 데이터를 통해서도 역시 칩 스코어 카테고리를 기반으로 해서 매칭을 통해서 분석을 좀 진행을 해봤는데요. 칩 스코어 0에서 2점 로우 리스크, 그다음에 3에서 4점 인터미디어 리스크, 그리고 5점 이상의 하이 리스크로 놓고 이제 스트래티피케이션에서 분석을 진행을 해보았습니다. 이제 뭐 베이스라인 캐릭터리스틱은 역시 패칭을 했기 때문에 특정 이제 그 어떤 밸런싱 안 된 그 지표들 일부 제외하고는 전체적으로는 교정이 된 상태가 되겠고 흥미로운 점은 이건 이제 물론 이제 리트로스펙티브 데이터이긴 합니다만 칩 스코어 카테고리가 점점 증가함에 따라서
DCB 온리 트리트먼트는 좀 더 칩스코어 카테고리 낮은 그룹에서 좀 더 높은 빈도로 적용이 되고 환자의 위험도나 프로시저럴 컴플렉시가 높아지면 실제로 DES 컴바인해서 사용하는 경우들이 좀 더 높아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런 그 DCB의 사이즈를 놓고 봤을 때에도 좀 더 라지 사이즈 베슬의 DCB는 좀 더 로우 리스크 환자에서 좀 더 적용이 되는 반면에 하이 리스크로 가게 되면은 DCB는 사실 스몰 베슬에 좀 더 국한돼서 사용되고 더 라지 베슬에서는 이런 DES가 좀 더 스탠다드 세라피로 적용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DCB 베이스 PCI, DS 온리 PCI 그룹에 따라서 칩스코어 카테고리를 놓고 보게 되면은 이 자체가 실제로 환자의 페이션트 그리고 프로시저럴 리스크 팩터를 반영하기 때문에 양군 모두에서 칩스코어가 증가하면 이벤트 레이트가 증가하는 걸 볼 수가 있고 이것을 모두 합쳐서 봤을 때에는 이제 스탠버드를 줄이는 이런 전략을 선택했을 때 조금 더 유리한 경향들이 나타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는 데이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는 이제 제가 디퓨즈 롱 LAD 리전에 대해서 오늘 사실 케이스가 준비되어 있다 그래서 저희 병원에서 제가 시술했던 케이스를 하나 정도 같이 공유를 하면서 어떤 식으로 이런 롱 리전에서 적용해 볼 수 있을까에 대해서 이야기 드려보고자 합니다. 환자는 70세 환자분이시고요. 남자 환자고 그 체스트 페인으로 내원했고 하이 블리딩 리스크 피처로 GI 블리딩 히스토리가 있으면서 일단은 넌스테미 프레젠테이션을 한 환자가 되겠습니다. 코로넥 엔지오그램을 보시게 되면 LAD에 굉장히 디퓨즈 롱 리전이 있는 걸 볼 수 있고요. 특히 미드 포션에는 크리티컬 스테노시스가 동반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스테이컬 이미지로 여기에 레퍼런스 베스드로 우리가 고려해 볼 수 있는 부분들을 표시해 놨고 이 환자에서 사실은 DES를 임플란테이션을 한다고 하면 최소 50mm 이상의 굉장히 롱 DES를 2개 이상 넣어야 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 그런 환자가 되겠습니다. 이 환자에서 저는 일단은 HBR 리스크 팩터도 있고 DS 임플란테이션 굉장히 길게 해야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일단 DCB 베이스 PCI를 일단은 적용을 해보기로 했고 아이브스 이미징을 통해서 리전 어세스먼트 그리고 벌룬 사이징을 선택을 하는 것을 한번 고려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거 결국은 그 아이브스 이미징을 먼저 진행을 해봤을 때 굉장히 디퓨즈하고 디스탈은 한 2.5mm 정도 레퍼런스 베슬 다이아메터고요. 이제 뭐 제가 2배속으로 해놓긴 했습니다만 중간중간에 보면 굉장히 플락 버든이 들쭉날쭉하게 많았던 부분도 있고 좀 적은 부분도 있고 굉장히 디퓨즈 롱 리전인 걸 볼 수 있고요. 중간에 가게 되면 플락 버든이 굉장히 좀 컴팩션이 많이 되고 칼시피케이션도 동반되어 있는 이런 패턴입니다. 그래서 리전 랭스를 놓고 보게 됐을 때는 실제로 최대 길게 치료를 하게 되면 한 50mm 이상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디스탈 레퍼런스에 맞춰서 2.5mm로 일단 벌루닝을 진행을 했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리전 프랩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결국은 어떤 식으로 갈지 결정을 하게 됩니다. 2.5mm로 벌루닝을 하고 나서 미드 포션에 타입 B 다이섹션이 나타났는데요. 플로우 리미션은 예전에 나타나진 않습니다. 여기서 이제 어떤 식으로 갈 것인가가 결국은 DCB 베이스 PCI에서 스테디로 갈 것인지 DCB로 갈 것인지 결정하는 요인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알고리즘을 놓고서 우리가 고민을 해보자면은 이 타입 B 다이색을 우리가 만약에 좀 견디기가 어렵다라고 판단을 한다면은 스텐팅으로 프로비저널하게 넘어가서 DS를 좀 길게 넣는 방법을 선택하는 것도 사실 틀린 방법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하지만 현재 아까 아이브스에서 봤던 것처럼 레퍼런스 베스 디스탈은 2.5, 중간에 한 3.0, 앞에는 한 3.5 정도까지 된 걸 봤을 때 1대1 벌루닝을 사실 좀 더 시도해 볼 여지가 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는 BA 레이시오 1대1로 3.0 벌룬을 한 번 더 추가로 진행을 해봤습니다. 어차피 여기에 만약에 벌루닝 하고 나서 스텐트를 넣도록 늦지 않는다고 판단을 했고요. 3.0으로 업사이징 벌루닝을 하고 나서는 이 다이섹션이 벽에 붙으면서 어느 정도 컨트롤되는 패턴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BA 레이시오를 충분히 높게 가져가는 것이 사실은 옵티멀 리전 프레퍼레이션에서 하나 굉장히 중요한 팁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환자에서는 시컨트 플리즈 니오로 파클리탁세 DCB를 제가 사용을 했고요. 이 경우에 있어서 컴플라이언스가 굉장히 좋기 때문에 2.75 벌룬을 최대한 높이 프레셔를 올리면 한 3.2 정도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두 개의 DCB를 사용을 했고 토탈 랭스 60mm를 사용을 했고요. 파이널 엔지오그래픽 아웃컴은 어셉터블하고 실제로 아이브스로도 프리포스트 이미징을 진행을 했을 때 루미널 게인이 물론 아이브스에서 달색은 남아 있지만 전체적인 루미널 게인이 안정적으로 유지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시간 관계상 이 부분 제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결국은 이런 그 어큐트한 루미널 게인이 잘 유지가 되는지 많은 선생님들이 또 궁금하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저는 최근에는 루틴 엔지오그래피 팔로업 잘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초기에 제가 DCB를 하는 기간에는 한 6개월에서 9개월 정도 팔로업을 많이 진행을 해보았었고 이 환자는 6개월째에는 현재는 안정적으로 이제 잘 유지되고 현재까지도 이벤트 없이 잘 지내고 있습니다. FFR 어세스먼트에서도 FFR 잘 유지되는 걸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좀 정리를 해보자면은 결국은 스탠버든을 좀 줄이기 위한 하나의 전략으로서 제가 DCB 베이스 PCI를 통해서 적절하게 옵티멀 리전 프레퍼레이션이 된 부분들은 DCB를, 만약에 그렇지 못한 부분이라고 하면은 DES를 삽입을 함으로써 우리가 어느 정도의 스탠버든을 좀 줄여가는 그런 전략들이 실제로 임상적으로 유용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고, 앞으로 많은 RCT들이 계속 DCB에 대해서 어떤 스페시피케이션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데이터가 얻어지면 우리가 좀 더 이런 전략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 데이터가 좀 더 확보될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기술적인 측면에서는 결국은 DCB를 우리가 고려를 한다면 리전 프랩을 조금 더 세게 하기 때문에 베슬 인주리의 가능성도 분명히 좀 더 증가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리전 프레퍼레이션 리절트에 따라서 우리가 적절하게 유연하게 DCB냐 DES냐를 시술장에서 사실 유연하게 결정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고요. 저는 그래도 이런 그 앞서 이제 승재호 선생님이 보여주셨던 케이스의 경우에 있어서 레프트 메인 바이퍼케이션 쪽은 저는 스텐트를 당연히 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미드부터 디스탈 쪽에 있는 그 병변의 경우나 아니면 RCA의 경우에 있어서는 벌룬 프레퍼레이션 리절트에 따라서 이제 유연하게 선택을 하는 그런 전략을 가져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조금 지난 관계로 다음은 심장혈관 흉부외과 원주 세브란스 병원 홍순창 선생님의 서전스 익스피리언스 앤드 아테렉토미 플러스 그라프팅 혹은 마이 온 스트래티지에 대해서 강의해 주시겠습니다. 시작해 주세요. 네, 원주 세브란스 기독병원 심장혈관외과 홍순창입니다. 제가 오늘 받은 주제는 제목이 좀 긴데 이런 롱리전에서 뭐 캐비지를 하면서 같이 엔드 아트렉토미를 할 수 있는지, 혹은 우리가 그런 경험이 있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주제를 받았는데요. 아까 두 분의 연주원 선생님께서 하신 이제 PCI나 이런 거에 대해서 말씀 많이 하셨는데, 가장 원칙적인 거는 우리가 캐비지를 할 건지 PCI를 할 건지, 이거는 어떤 하는 방법에 어떤 게 더 수월할 거냐, 이런 거는 2차적인 문제고, 뭐 신텍스 스코어나 이런 거를 보고 이 사람의 나이도 감안해야 되고, 뭐 레프트 메인인지 3베셀인지 뭐 DM이 등반되어 있는지에 따라서 롱텀이 다르다는 건 이미 많은 가이드라인에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기본적으로는 그런 가이드라인의 베이스를 맞춰서 우리가 뭘 할지 결정을 하고, 그 다음에 이게 그런 뭐 PCI를 하든 캐비지를 하든 실제적인 하는 방법에 있어서의 어떤 그 고민거리가 생기면 그 다음으로 넘어가야 되지 않나, 저는 항상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코로나리 엔도아트렉토미는 사실은 흔하게 이렇게 하는 프로시저는 아니에요. 그리고 이게 이렇게 우리가 다른 카로티드나 페리페럴 아터리 엔도아트렉토미 하는 것처럼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통 오픈 테크닉하고 클로즈 테크닉이 있는데, 오픈 테크닉은 혈관을 길게 절개해서 보이는 부분에서 전부 다 아테로마나 카시피케이션 리전들을 다 없애주는 거예요. 클로즈 테크닉은 이지저를 조금 열고 그 다음에 이게 살살살살 빼내는 거죠. 코로나리는 사실 우리들은 병든 혈관을 수술을 하잖아요. 직경 자체가 1mm, 1.5mm 뭐 이런 혈관을 수술을 하는 거고, 카로티드나 페르티페럴 아트리는 기본적으로 뭐 5mm 막 이런 혈관에 병든 혈관을 수술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설명을 이렇게 간단하게 하지만 카로티드 아테리나 페리페럴 아테리의 엔자이텍토미 하는 거랑은 전혀 차원이 다른 방식으로 접근을 해야 돼요. 그래서 물론 개념 자체는 똑같이 하지만 하는 프로시저 자체는 굉장히 스트레스풀한 거죠. 그럼 이렇게 해서 코로나리 아테리아 엔자이텍토미를 하면 이게 과연 안전할 것이냐, 굉장히 리스크를 안고 프로시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가장 첫째는 스노우플로우 이펙트, 즉 이거는 카로티드든 페리파라든 다 마찬가지인데, 우리가 이 아테렉토미를 제거하는 순간에 아테로마라든지 다른 뭐 조그만한 데브리들이 디스탈 혹은 코로나리 아트리는 뭐 OM이나 아니면 뭐 다이아고날이나 이런 데로 넘어가는 경우가 생겨요. 그러면 그쪽 브랜치를 다 막아버리기 때문에 굉장히 큰 문제가 생길 수 있거든요. 페리페랄이나 물론 카로티드도 이제 CVI가 생기지만, 페리페랄은 사실은 디스탈이 굉장히 길고 뭐 많기 때문에 그런 게 조그만 게 날아간다고 해서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아요. 근데 코로나리 아트리는 굉장히 그게 페이탈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항상 안고 있어요. 또 하나는 그 아테로마를 혹은 카시파이드 리전을 다이섹팅하면서
이런 그 퍼포레이팅 브랜치들이나 혈관 자체가 털오프가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그게 인티말 플랩으로 만들어지면서 디스탈을 막아버리는 경우가 생겨요. 그거는 다른 혈관을 엔도아트렉토미 할 때도 마찬가지인데 코로나리 아테리에도 그런 게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디스탈의 플로우가 안 가기 때문에 굉장히 또 페이탈한 문제가 생기겠죠. 그 다음에 그게 뭐 막지를 않더라도 그 리전에서 루멘 자체에 스럼부스가 형성이 된다든지 혹은 이게 점점 디스탈로 다이섹팅이 돼버리면 거의 뭐 해결할 수 없는 지경까지 오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위험성을 다 안고 과연 이렇게 무리를 수를 던져서 엔도아트렉토미를 해야 되느냐 이걸 항상 고민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럼 실제로 엔도아트렉토미를 했을 때 성적은 어떠냐? 이게 우리가 하는 그 뭐 캐비지나 이런 것처럼 쉽게 컴바인드 될 수 있는 수술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어떤 그 뭐 데이터나 이런 게 많이 퍼블리시 되어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제한적인 데이터밖에 없는데 대부분이 메타 아날리시스죠. 그래서 예전에 나온 그거는 메타 아날리시스인데 10개 정도의 연구를 한번 해서 봤는데 오버롤 페리오퍼러티럴 MI가 7.3% 정도 나왔어요. 그러니까 KBG랑 엔도아트렉토미를 같이 했을 때 한 7.3% 정도가 나오고 미드텀은 3, 4, 5년에 점점 좋아지는데 결국은 오픈 테크닉을 써서 카로티드 그 오픈 테크닉을 써서 코로나리 엔도아트렉토미를 하고 뭐 LA대에 가다가 리마를 같이 대주는 그런 테크닉을 하면 미드텀이 좀 더 좋아진다. 근데 포스트 오퍼레이티브 페리오퍼레이티브 MI가 7.3%면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높은 프로시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하는 루틴 캐비지에선 MI가 7.3% 생기지 않아요. 근데 이런 프로시저를 하면 7.3%면 제 기준에서는 굉장히 높은 프로시저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거는 다른 메타 아날리시스, 이거는 한 9개 정도의 스터디를 가지고 스터디를 메타 아날리시스를 한 건데 오피캡과 온펌프 캐비지, 그러니까 오피캡과 컨벤셔널 캐비지를 했을 때 카로티드 엔도아트렉토미를 코로나리 엔도아트렉토미를 같이 하면 과연 성적은 어떨까 이런 거를 좀 알아봤는데 그나마 컨벤셔널 캐비지를 할 때보다는 오픈펌프 캐비지를 코로나리 엔도아트렉토미만 같이 할 때는 뭐 스터디마다 차이는 있지만 모탈리티가 제로에서부터 한 2.8% 정도까지 유지가 된다. 즉 오프펌프 캐비지랑 코로나리 엔도아트렉토미를 같이 시행하는 경우가 컨벤셔널 캐비지와 같이 시행할 때보다는 좀 더 모탈리티를 낮출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결국은 아까 전 스터디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컴플리케이션이 우리가 알고 있는 캐비지, 뭐 오피 캐비든 컨벤셔널 캐비지든 우리가 알고 있는 캐비지 성적보다는 굉장히 낮은 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좀 더 많은 스터디를 가지고 메타 아날리시스를 한 페이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스터디들 보면 이건 한 20개 정도의 스터디를 가지고 메타 아날리시스를 한 건데요. 보면 결국은 엔도아트렉토미를 같이 했을 때 코로나리 엔도아트렉토미랑 캐비지를 같이 했을 때의 그 30일 모탈리티는 1.69 그리고 페리오퍼러티브 앤 포스트 오퍼러티브 MI는 3.34배 정도 더 높은 거예요. 그 엔도아트렉토미를 하지 않았을 때보다. 그러면 모탈리티도 높고 MI도 이렇게 높고 또 중요한 거는 포스트 오퍼레이티브 다른 컴플리케이션, 뭐 벤트리큘러 아리드미아, 펄모너리 컴플리케이션, 레널 페일리어, 뭐 아이노트로픽스 유지하는 그런 시간들도 너무 길고 이런 모든 것들이 환자의 포스트 오퍼레이티브 페이지에는 별로 좋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롱텀 그라프트 페이스턴시도 더 안 좋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캐비지를 하면서 엔도아트렉토미를 열심히 해보지만 많은 스터디들을 우리가 분석을 해보니까 다 결과가 안 좋은 걸로 나온 거예요. 그럼 결국은 우리가 이런 엔도아트렉토미를 이걸 해야 되느냐, 이렇게 뭐 이미디어 포스트업도 안 좋고 롱텀 페이턴시도 안 좋은 이런 프로시저를 해야 되느냐는 고민이 생길 수밖에 없죠. 이거는 그나마 좀 더 많은 스터디로 메타 아날리시스를 한 거예요. 30개 정도를 가지고 한 거고 뭐 6만 3천 명 페이션트가 이제 인롤된 것 같은 스터디인데 여기서도 보면 unselected risk of coronary artery disease, 그러니까 전반적인 코로나리 아트리지에 우리가 서브그룹으로 어널라시스 하지 않을 때도 엔도아트렉토미랑 캐비지를 같이 한 경우에서는 올코즈 모탈리티가 더 높아요. 30일 모탈리티가 더 높은 거예요. 캐비지를만 아이솔레이션으로 했을 때보다.
그다음에 서브그룹 어널라이시스를 해서 하이리스크 페이션트들만 골라서 봤더니 하이리스크 페이션트들에서도 KBG 그룹보다 모탈리티가 더 증가하는 거예요. 엔드아트랙톰을 같이 시행한 그룹에서도. 그다음에 디퓨즈 디지즈, LAD에 디퓨즈 롱 디지즈가 있는 그 서브그룹을 보니 그런 경우에도 LAD에다 KBG랑 엔드아트랙톰을 같이 해주면 모탈리티가 3.9배 정도 더 높은 거예요. KBG 언론보다. 즉 우리가 지금 나와 있는 많은 데이터들은 결국은 KBG랑 엔드아트랙톰을 같이 했을 때 성적이 더 안 좋은 걸로 나와 있어요. 특히 이런 뭐 모탈리티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이미디어 포스트업, 뭐 MI, 뭐 벤트리클러 아리드미아 이런 것들 모든 것들이 엔드아트랙톰을 같이 했을 때 더 안 좋은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 뭐 눈 내리는 길을 아무리 열심히 뚫고 가본들 이게 뭐 도로가 막혔으면 다시 되돌아와야 되잖아요. 우리가 엔드아트랙톰을 이런 걸 보면 하기 싫어요. 정말 하기 싫은데 할 이유도 없을 것 같고, 그건 과연 리얼 필드에서는 안 그런 케이스들이 수술로 넘어오거든요. 그런 케이스들은 그럼 과연 어떻게 수술을 해야 될까? 아까 조금 전에 저는 이제 뭐 케이스를 못 받아가지고 이제 어떤 환자였는지 몰랐는데 지금 조금 전에 NGO를 보면 저희 같은 병원, 저희 병원은 만약에 그런 환자가 생기면 다 KBG 합니다. 그냥 다 KBG를 하는데 제가 했었던 이런 케이스가 아마 약간 비슷한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이 환자를 보면 지금 여기 미드 LAD가 칼시파이드 리전으로 되어 있어요. 프락시말도 다 병이 있지만 근데 이런 환자를 그러면 LAD 그라프팅을 어디로 할 거냐? 뭐 그냥 NGO만 보면 여기는 괜찮을 것 같은데 이렇게 하면 이쪽에 있는 퍼퍼레이터 브랜치들은 여기 있는 그 스테노틱 리전 때문에 블러드 서플라이를 제대로 다 공급을 못 받을 수도 있어요. 아까 그 환자는 사실 다이아고널이라도 괜찮지만 이 환자는 다이아고널도 다 디퓨즈 롱 디지즈이기 때문에 프락시말 포션에 있는 퍼퍼레이팅 브랜치를 블러드 서플라이를 해줘야 되거든요. 과거에는 뭐 점프 그라프트를 한다, 뭐 Y로 2개를 한다, 뭐 별의별 방법을 많이 썼지만 사실은 그런 것들은 다 성적이 별로 안 좋다고 다 나와 있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환자는 어떻게 수술을 했냐면 여기 부분을 절개를 합니다. 여기를 길게 절개를 해서 엔드아트랙톰이를 같이 시행을 하는 거죠. 부분적으로 엔드아트랙톰이를 같이 시행을 하면 인터널 소라식 아테리를 그라프팅을 할 때 롱 리전으로 자른 다음에 거기를 인터널 그라프트를 롱 리전으로 리페어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리마투 LAD를 우리가 알고 있는 절개 방법보다 더 길게 절개를 하고 거기에 있는 엔드아트랙톰을 부분적으로 해주게 돼서 수술을 하게 되는 거죠. 오피캡으로 같이 수술을 했었습니다. 이 환자는 보면 인필드에서의 우리가 이제 수술을 하고 나서 그라프팅 플로우를 항상 재는데 보면 톨러러블해요. 이쪽에 컴펜데이션 되는 플로우도 전혀 없는 것 같고 포스트업에 시트를 찍으면 LAD랑 이런 만마리 아테리가 다 비주얼레이션이 잘 됩니다. 그러면 그쪽에서 우리가 그렇게 롱 패치로 LAD를 수술을 한 게 일반 기본적으로는 잘 돼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죠. 그러면 이렇게 모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엔드아트랙톰이랑 같이 했을 때 항상 성적이 안 좋은데 그 모든 환자를 이렇게 다 엔드아트랙톰이를 뭐 다 같이 할 수 있느냐? 이 성적이 안 좋은 수술을 모든 환자를 다 같이 할 수는 없죠. 그래서 저도 모든 환자를 다 이렇게 수술을 하지는 않습니다. 이 환자는 우리가 디퓨즈 리전을 가지고는 대표적으로 흔히 임상에서 볼 수 있는 환자들이 ESRD 환자들이거든요. ESRD 환자들은 혈관 전체가 다 이런 칼시파이드 된 리전들이 많기 때문에 디퓨즈 롱 리전을 가장 많이 볼 수 있는데 이 환자도 ESRD고 뭐 EF 34%인데 완전히 CTO처럼 되어 있죠. 보면 LAD가 거의 비주얼라이제이션이 되어 있지 않아요. 근데 이 환자는 지금 보면 한 요 정도 부위에서만 비주얼라이제이션이 되기 때문에 여기 외에는 사실은 그래프팅 하는 방법 자체가 거의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도 같이 저희가 오피캡을 했죠. 오피캡을 하고 나서 1.5년 정도 지나서 과연 이렇게 아주 1mm도 안 되는 혈관에다가 LAD를 붙여놓으면 이게 얼마나 잘 유지가 될 수 있을지 이런 건 알기가 힘들거든요. 1년 반 정도 지난 다음에 저희가 이제 포스트업 스터디들을 다 해보니까 이젝션 프랙션은 48%로 이제 많이 좋아지고 보면 계속 만말이랑 그다음 디스탈의 플로우, LAD 플로우가 계속 유지되고 있는 거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환자는 지금은 거의 EF가 정상되면서 잘 지내고 있어요. 투석도 잘 받고 있고.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우리가 꼭
무리수를 둬서 엔도아트렉토미를 하지 않아도 유지가 되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제 개인적으로는 어떤 스트래티지를 가지고 이런 환자들을 수술을 하냐? 저는 필요하면 어쩔 수 없이 엔도아트렉토미를 하지만 그거를 선호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첫 케이스에서 보신 것처럼 어쩔 수 없는 방법, 우리가 이 환자의 롱텀을 위해서는 그래프팅 해야 될 위치가 그 부분이 제일 좋은데 그 부분이 수초로 니들링이 안 될 정도로 그렇게 딱딱해 있으면 거기를 엔도아트렉토미를 해서 길게 패치라이크처럼 리마를 대주면 그나마 이제 플로우가 잘 갈 수 있고 위치 자체도 우리가 원하는 위치에 그래프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엔도아트렉토미를 같이 하면서 캐비지를 하지만 아무리 디피즈 롱 리전이라도 엔도아트렉토미를 하기 위해서 막 혈관을 다 끄집어내고 아트렉토미를 길게 열고 그걸 목적으로는 잘 그런 방법을 쓰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수술을 할지는 캐비지를 할 건지 PCI를 먼저 할 건지 거기에 가이드라인에 맞춰서 결정하고 나서 저희는 사실은 하팀에서도 디스커션을 많이 해요. 내가 여기를 그래프팅을 못하거나 뭐 그러면 세컨 찬스, 결국은 뭐 나중에 이게 그 리전이 문제가 되면 PCI를 쉽게 할 수 있는 건지, 아니면 이 리전이 나중에 PCI를 할 때도 아주 복잡하게 해야 되면 차라리 수술을 반드시 해줘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하팀 미팅에서 같이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 피지올로직 어널리시스를 통해서 어디다가 뭘 어떻게 열어줄 건지, 그래프팅을 어떻게 열어줄 건지, 이런 것들은 최근에는 하팀 미팅을 하면서 하는 게 더 좋은 방법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실 오늘 케이스 자체만을 봤을 때는 뭐 레프트 메인의 3/3니까 사실 캐비지 인디케이션이라고 볼 수는 있는데, 사실 오늘 주제는 그것보다는 어떤 디퓨즈 롱 리전에서 어떻게 그 리전을 캐릭터리스틱을 파악을 하고 어떤 방식으로 트리트먼트를 이제 갈지에 대한 그런 디스커션인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여기 패널 선생님들 중에 흉부외과 교수님도 계시고 그다음에 인터벤션 하는 교수님도 계신데 각자 자유스럽게 우리 10분 정도 시간이 남았습니다. 코멘트 혹은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문 한번 드리겠습니다. 강동호 교수님한테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DCB 베이스 세라피 하면은 항상 다이섹션이 걱정이 될 것 같은데 페리퍼리를 좀 이렇게 되돌아봐 생각을 해보면 뭐 SFA도 가능한 한 스텐트를 안 넣는 게 이제 원칙이니까 저 같은 경우에 SFA하고 다이섹션이 있으면 베일아웃 스텐트를 할지 말지 할 때 프레셔 풀백을 해보고 다이섹션 부에서 프레셔 그레디언트가 심하지 않으면 그냥 DCB 해도 다이섹션 있어 좀 그냥 나오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코로너리 필드에서 이 DCB를 하고 레지널 다이섹션이 있을 때 이제 코로너리에서는 FFR이 있으니까 그때 FFR을 해서 프레셔 드랍이 있을 때 베일아웃 스텐팅을 하거나 뭐 이런 거 관련된 혹시 뭐 연구가 있었던가 뭐 그런 게 좀 궁금합니다. 네, 좋은 질문 감사드립니다. 결국은 박성훈 교수님께서 이야기하신 것처럼 DCB를 드노보 리전에 어플리케이션 할 때 우리가 가장 컨선이 되는 건 다이섹인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다이섹에 대해서 결국은 벌루닝을 하고 나서 다이섹이 있는 상황에서 FFR에 따라서 이제 스트래테직 디시전을 하는 그런 연구들도 보고가 되어 있고요. 좀 더 이제 그 컷오프에 대해서 사실 라지 스케일 데이터는 아니지만 0.75로 이렇게 제시를 해서 그걸로 어느 정도 렐러티브하게 세이프할 수 있다라는 데이터를 보여주는 것도 있고요. 아니면 우리가 보통은 이제 이스키미아를 리버스컬라이제이션 할 것인지 말 것인지 보는 0.80을 기준으로 해서 제시하는 그런 컨센서스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아직은 이게 가이드라인 레벨보다는 익스퍼트 컨센서스 레벨의 그런 레커멘데이션이 많아서 그 컷오프에 대해서 0.75냐, 0.80이냐, 그리고 레지듀얼 스테노시스에 대해서도 사실은 30%라고 굉장히 좀 브로드하게 제시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 우리가 QCA로 매저를 해봤을 때 30%도 사실 보고 있으면 이거 그냥 두고 나와도 될까 이런 생각이 사실 드는 경우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그래서 앞서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 리전 프랩을 하고 오퍼레이터가 편안한 상태에서 사실은 리전이 잘 프랩되고 다이섹이 톨러러블 할 때 DCB를 하는 게 의미가 있는 것 같고요. 만약에라도 너무 험한 다이섹이 생겨 있거나 잘 조절이 안 된다 그럼 사실은 스텐트랑 굉장히 좋은 옵션이 항상 백업으로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런 DCB 베이스 PCI를 할 때 사실 좀 더 과감하게 리전 프랩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저도 하나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그 DCB가 좀 어려운 병변들은 뭐 칩 리전 중에서도 칼슘이 굉장히 많은 리전이라든지 트롬보스 컨테이닝한 ACS 리전이라든지 뭐 레프트 메인 바이포케이션 그런 리전들인데요. 근데 그런 리전에서는 DCB 효과가 아직 입증이 되지 않았고 메커니즘적으로도 좀 제한적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아까 DCB 베이스드 PCI와 스텐 베이스드 PCI를 비교하면 당연히 스텐트를 한 40% 정도 덜 쓰기 때문에 당연히 DC 베이스 트리트먼트의 아웃컴이 좋아지는 것은 뭐 자명한 결과인데 저는 이제 공평하게 그 DC 베이스 트리트먼트의 효과를 입증을 하려면 그러니까 스테이블 코로나리 디지즈에서 DCB 베이스드 트리트먼트 컨템퍼러리 우리가 어떤 피지올로지 가이디드 그때 혹은 이미지 가이드 그 DCB 어플리케이션을 한 것과 GDMT를 좀 비교를 해야 페어한 컴패리전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왜냐하면 DCB의 효과 자체가 스몰 리전 그다음에 뭐 롱 리전에서 스텐 개수를 줄이거나 어떤 사이드 브랜치의 투 스텐 테크닉을 좀 줄이거나 그런 쪽으로 특화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그런 리전에서는 메디컬 트리트먼트 vs 뭐 스텐트 메디컬 트리트먼트 난 인피리어하기 때문에 혹시 그런 점에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네. 네, 굉장히 좀 크리티컬한 부분을 잘 짚어주신 것 같습니다. 우선 앞서서 리전 सब셋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부터 좀 의견을 드리자면은 말씀 주신 것처럼 스롬버스 버든이 많다든지 아니면 아주 헤비 칼시피케이션이거나 이런 경우들은 사실 기전적으로 에피커시가 좀 떨어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스텐트도 좋지 그 효과가 사실은 헤비 칼시피케이션이 좋지 않은 것처럼 DCB도 결국은 드럭의 페네트레이션이 결국은 어드밴시아 레벨까지 메디아까지 침투가 돼야 되는데 디퓨스 칼시피케이션일 때는 사실 리던이 그 칼슘의 크랙이 명확하게 생기고 메디아 익스포저가 되지 않는다고 하면 이펙트가 상당히 많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런 측면에서 결국은 디버킹 세라피를 사실 일본 선생님들이 그래서 많이 적용을 하는 것 같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같이 컴바인 했을 때 그런 리전의 좀 프랩 결과가 좀 더 좋고 DCB 어플리케이션 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진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스롬버스 버든 높은 경우에 있어서는 라이프 필리시티가 높은 이런 그 약제가 결국은 스롬버스에 대부분 많이 묻기 때문에 하이 스롬버틱 버든인 경우는 저는 DCB 어플리케이션 별로 좋은 선택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GDMT랑 결국은 비교를 하는 것들에 대해서 결국은 어떤 병변을 어떻게 치료할 것이냐의 선택의 어떤 문제가 선행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라도 약물 치료를 한다고 선택하면 그것도 당연히 좋은 옵션이겠지만 만약 이걸 인베이시브하게 트리트먼트 할 때 선택을 하는 옵션 측면에서는 사실 전 DCB랑 DES 두 개 중에 저희가 이분법적으로 결국 어느 타이밍에 선택을 해야 되는데 그런 측면에서는 스몰 베슬에서는 당연히 DCB가 좀 더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결국은 메디컬 테라피랑 비교를 하는 거는 이스키미아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우리가 어세스하고 업프론트에서 단계에서 비교하는 게 문제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결국은 앞으로 많은 스터디들을 통해서 또 이것도 결국은 아직까지는 에비던스의 갭인 것 같습니다. 네, 허영 선생님. 네. 그냥 강동호 교수님께서 답을 잘 해주셨는데 그냥 이게 답이 될지는 모르겠는데 사실은 제가 한 스터디인데 좀 소규모 데이터긴 하지만 바이퍼케이션에서 사이드 브랜치에서 스텐을 넣은 거 그다음에 메디컬 트리트먼트로 그냥 한 거 레프트 그 메인 브랜치에서요. 그 다음에 DCB 한 거를 세 개를 컴패리슨해서 비교한 데이터가 있었는데 재밌는 결과는 스텐은 팔로우업을 해봤더니 리스터너시스가 생기고 그리고 DCB는 오히려 루멘이 인라지먼트 되고 그거는 아시는 바와 같이 레일 루멘 인라지먼트의 효과를 드럭 때문에 보는 거고요. 메디컬 트리트먼트는 정확하게 그 중간입니다. 그래서 재밌네요. 네. 그래서 GDMT도 사실은 굉장히 좋은 치료 중에 하나인데 그거보다 조금은 더 우리가 내추럴 베슬 힐링을 목표로 하면서 조금은 더 좋은 효과를 노릴 수 있는 게 또 어쩌면 DCB에도 장점일 것 같다는 거를 좀 말씀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네, 우리 시간 관계상 우리 그 흉부외과 교수님에 대한 주제나 혹은 우리 피지올로지에 대한 주제에 대한 질문 주시면 하나만 더 받고 제가 할게요. 홍순창 선생님. 홍순창 교수님께 간단히 예. 질문 하나 드리고 싶은데요. 저희가 이제 키비자고 한 15년 된 사람들 뭐 웰에서 보다가 미비가 좀 이스케미아 생겨서 팔로우 엔조를 해보면 예를 들어 뭐 디스타 LAD 됐는데 뒤로는 플로우 가는데 앞에 이제 미드 LAD 시스테마틱하게 좀 디퓨즈해진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열어주는 게 어떻게 보면 아까 말씀하신 퍼포레이터 같은 퍼포션 증가시킬 것도 같으면서 반대로 또 이제 컴피티션을 또 만들 것도 같아서 그래도 고민이 됩니다. 그래서 임상적 악화의 근거가 명확하지 않고 그럴 때 선생님 혹시 견해나 아니면 정해진 게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되게 어려운 질문이시고요.
저희들도 실제로 필드에서 그런 환자들이 가끔 있거든요. 제가 아까 첫 케이스 보여드린 대로 아테로마를 그 절개를 해서 엔도아테렉토미를 하면서 패치라이크처럼 길게 리마를 대주는 바로 그런 테크닉을 좀 주로 이렇게 막 결국은 하게 된 이유가 바로 그 점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클래식하게 캐비지는 obstruction 된 리전의 디스탈로 돼야 되는데, 문제는 지금 아까 저 환자처럼 뭐 퍼포레이팅 브랜치가 크다든지 아니면 스타노틱 리전이 뭐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 그럼 과연 어느 쪽 디스탈에 돼야 될 건지 이런 게 고민이 생기거든요. 근데 사실은 지금 그 말씀하신 그런 케이스가 결정하기 되게 어렵거든요. 프락시말의 퍼포레이팅 때문에 만약에 그걸 열어주면 분명히 만마리의 컴피티션 플로우가 생길 수 있는 리스크가 없다고는 얘기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환자가 예를 들어 클리니컬하게 그게 증상을 유발하는 요인이고 뭐 정말 많은 것들을 우리가 이제 검사를 하잖아요. 미비도 하고 뭐 다른 것들을 고려했을 때 거기를 반드시 열어주는 게 좋다 그러면 일단은 열어주고, 그러면 만마리 아테리의 페이팅이 어떻게 될 거냐. 만약에 열어줬는데 컴피티션이 생기면 만마리 아테리가 막히겠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여져서 컴피티션이 생겼다는 얘기는 네이티브 LAD 플로우가 더 좋아졌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그런 환자들은 사실은 뭐 만마리가 막히더라도 오히려 그게 더 임상적으로는 도움을 줄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그거를 감안하고 열어주는 것과 그렇게 해서 만약에 만마리가 막혔을 때 디스탈 플로우에 여기는 열어줬지만 또 나중에 다시 문제가 생길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것들을 좀 고민하면서 결정을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한 가지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보통 엔도아트렉토미가 이제 LAD 쪽보다는 아무래도 라이트 코로나리가 많지 않습니까? 라이트 코로나리 쪽이 엔도아트렉토미를 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보통 이제 저희들이 수술할 때 엔도아트렉토미가 닥치게 되면 덜컥 겁이 나고 어떻게 해야 되나 하다 결국은 거기가 타겟이니까 하고 났는데 플로우는 별로 안 가고, 그래서 어떻게 돌리긴 했는데 바이탈이 계속 안 좋아지고, 통상은 우리가 그 선생님들 카디올로지 선생님들을 백커버하고 있는데 선생님께서는 그런 경우에 저는 한번 다시 그 플로우를 원래 가던 플로우조차 우리가 없애는 경우가 생긴 경우가 있는데, 그럴 때 인터벤션 선생님들하고 바로 연결을 해서 그 가던 부분을 찾아서 다시 플로우를 회복시켜서 이런 그 세이브를 하는 경우라든지 이런 경험이나 이런 건 없으신지.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엔도아트렉토미를 하는 그런 코로나리 엔도아트렉토미는 우리가 알고 있는 카로티드나 페리페럴 엔도아트렉토미하고는 전혀 다르거든요. 물론 이론적인 거는 같지만 하는 스킬 자체가 달라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게 스노플로우 이펙트인데, 그렇게 스노플로우 이펙트가 되면 코로나리 아테리는 바로 잘못하면 그게 정말 프락시멀해서 그게 생기면 심장이 오피캣 같은 경우는 그냥 순간 심장이 멈춰버릴 수 있어요. 그래서 되게 사실 RCA 같은 경우는 심장이 멈추지는 않고 이제 뭐 부정맥이 막 생기겠죠. 근데 그런 경우들이 생기는데 그거를 다시 그렇게 해서 예를 들어 그게 인티말 플랩이 네이티브 혈관을 막고 그것 때문에 뭐 네이티브 플로우가 정말 뭐 큰 문제가 생기고 그래서 뭐 엔지오를 해보고 저는 아직까지 그런 경험은 갖고 있지 않는데, 그래서 할 때 조심해. 만약에 그 정도로 할 것 같으면 사실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엔도아텍토미는 하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RCA는 사실은 우리가 제일 RCA 그라프팅의 타겟을 하는 데는 완전히 그 디스탈 RCA 지나서 PD나 PL 브랜치를 타겟팅을 하는데, 거기는 사실은 엔도아테렉토미를 해야 될 정도로 크게 카시피케이션이 생기지를 않아요. 대부분 그런 카시피케이션은 그 바이퍼케이션 되긴 이전인 뭐 디스탈 RCA 정도인데, 근데 또 디스탈 RCA는 LAD 병든 LAD보다는 혈관이 크거든요. 그래서 정말 거기를 엔도아텍토미를 하겠다 그러면 오히려 사실은 LAD 작은 혈관인 병든 혈관에 엔도아텍토미를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RCA 좀 더 굵은 혈관에 엔도아텍토미를 할 때는 그런 컴플리케이션이 생기는 리스크가 좀 더 떨어지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게 덜 생기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짧은 질문, 짧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승재호 교수님 케이스 같은 경우 아까 보여주셨던 케이스처럼 엔도아테렉토미도 좋은 옵션일 것 같기도 한데,
이제 그분 같은 경우는 Y 그래프트로 뭐 D1까지를 하는 게 좋을지 아니면은 보여주셨던 첫 번째 케이스처럼 엔다텔토미를 하는 게 좋을지 선택이 저는 저 같으면 그 보여준 제가 그냥만 봤는데 다이아고널이 병이 심하지 않은 것처럼 보였거든요. 그 네. 환자는. 그래서 저는 제가 처음 케이스 보여드린 것처럼 거기 그 미드 포션을 엔다텔토미를 하면서 거기 아나스토모 사이트를 패치처럼 길게 해주면 그 투앤프로로 블러드가 잘 갈 수 있는 리스크가 훨씬 많기 때문에 저 같으면 그렇게 수술할게요. 그게 수술 난이도가 단순 디스탈에 평범하게 되는 것보다는 조금 예. 수술 난이도가 근데 아무래도 이제 디스탈만 되면은 거기가 나중에 막힐 그렇죠. 수 있으면 네. D1이 문제가 되니까 D1에도 하나를 대주는 게 좋을 텐데. 근데 그렇게 되면 이제 뭐 D1에도 대주 Y 그래프트도 네. 그렇게 대줄 그것도 하나의 옵션일 수 있고 과거에는 사실은 그렇게 수술을 많이 했죠. 근데 그러면 또 이제 그게 컴피티션 플로우가 영향을 줄 수도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러면 만마리에서 Y로 해서 붙이는지 아니면 이 환자 다른 OM이나 PDNGO를 몰라서 모르겠지만 더 많은 시퀀셜을 돼야 되면 뭐 에울타에서도 뚫어야 될 수도 있고 막 그렇거든요. 우리가 LAD만 수술하려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캐비지를 할 땐 보통 대부분 OM, PD도 다 같이 해야 되니까. 그러면 옵션이 늘어나기 때문에 좀 더 다른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컴피티션 리스크를 이제 고민하게 되죠. 네, 더 세세한 질문은 개인적으로 해주시고 이번 세션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늦어서 죄송합니다.